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하고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 신청을 받으며 본격적인 공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주도로 622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기반 인프라와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긴 건데 이 같은 결혼 장려금 제도를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건 대전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였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미사일 도발인데 정부는 북한이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분열을 꾀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은 해당 시험 발사는 지역 정세와 무관하다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정기적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어제 오후 2시 55분쯤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도발로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뒤 27일 만입니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약 10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3000에서 5500km 정도로 북한에서 오키나와와 괌 등의 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몇 배에 이르는 초고속에 변칙기동도 가능해 요격이 어려운 무기로 꼽힙니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평화 위협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연초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국론 분열을 꾀하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부터 남한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통상 연초 최고인민회의는 올해 국가예산안을 채택하지만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라 북한 헌법상 통일조항을 삭제할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늘부터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이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스크바에서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흘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외무상이 된 후 해외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일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기자회견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만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이 우선 조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최선희 외무상의 만남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가 미국과 동맹국들 탓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едупреждала об опасности наращивания Вашингтоном и его союзниками совместной вое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в субрегионе. Мы наблюдаем результаты сейчас подобного курса.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러시아와 북한은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사는 다음 달 평양과 마식령 스키 리조트를 방문하는 관광 상품 판매도 시작했는데 인적, 물적 교류가 올해부터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윤아림 기자가 전합니다.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약 6시간 동안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가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김만배, 신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방심위에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등을 접촉해 취재했다고 밝혔지만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사나 방심위 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제기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류 위원장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얼마 전 일형 당뇨를 앓는 어린 자녀를 둔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아 환자가 많은 일형 당뇨는 어린 자녀들의 고통을 부모들이 지켜봐야 하고 치료비 부담도 커서 환자 가족들이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충남 태안에서 한 부부가 일형 당뇨를 앓는 9살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딸이 너무 힘들어해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소아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일형 당뇨는 완치가 어려워 평생 치료해야 합니다. 이거 밥 먹을 때마다 맞는 거고 이거는 아침에 한 번 맞는 그런 거고. 부모들은 하루 4번 이상 인슐린 주사를 맞는 어린 자녀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합니다. 혈당 측정과 인슐린 주입기기 등에만 한 달 수십만 원이 들지만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30%에 이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상승세라서 고혈당 알람이 울리잖아요. 인슐린을 주입을 넣어야 됩니다. 이걸 거의 매일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일형 당뇨 환우의 100여 명은 정부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형 당뇨를 중증 난치 질환으로 지정하고 환자 연령 구분 없이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전환해 본인 부담률을 10% 이하로 낮춰달라는 겁니다.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중증 진료과 아니면 점점 과를 축소하다 보니까 저희를 진료 보시는 선생님들이 점점 사라지고 계세요. 일형 당뇨 환자는 전국 5만 명 정도로 정부는 당뇨 관리기기 사용에 드는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총선이 석 달쯤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공약개발본부를 출범시켰고 야당도 공천 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3지대 신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개발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걸 국민 택배로 전달하겠다며 공약 방향도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국민들이 많이 바라시는 정치 개혁의 점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1호 공약 발표가 목표입니다. 현역 의원 교체 비율과 컷오프, 즉 공천 배제 기준 등을 마련할 공천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도 내일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 실사와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공천 배제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천 주요 일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이번 주 중에 복귀하실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제3지대 신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가칭 새로운 미래는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은 오는 20일 창당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민주당 탈당 의원 3명이 주도하는 가칭 미래대연합은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가치를 검증하고 합의할 대화를 이번 주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신당들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가 공천 배제 대상을 언제 발표할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김광신 전 청장의 낙마로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출마 예상자가 6명에 달해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광신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도 무공천이 유력해졌습니다.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죠. 그런 귀책으로 이런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권중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이광문 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성칠 전 대전시의원, 강철승 전 황운하 의원 보좌관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육상래 중구의회 부의장도 당내 후보자 검증을 통과해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소속인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동한 중구청장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아산시장 재선거를 겨냥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세연 전 아산시장과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아산시장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최근 잇따라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뜨거운 정치권 뉴스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대담한 대담.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후택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정치평론가 유용화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충청인의 마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인성과 태도, 예의 이런 부분은 모두 이 충청인의 마음에서부터 배운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지역의 민심과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최후택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지역을 방문할 때는 이제 쓰는 수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청의 아들이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청의 사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친근감을 표시를 했는데 뭐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뭐 그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어디 뭐 타 지역을 갈 때 뭐 호구 조사를 좀 하잖아요. 네. 어디 출신이냐, 네. 중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네. 고등학교 어디 나왔느냐. 그래서 이제 인연을 이제 풀어가는 네.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들도 그 지역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또 인연을 풀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호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유용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의 86그룹 이념 정치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1970년대생으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했던 거 알고 있는데 근데 구태하게 지역 정치를 강조한다는 것은 자기가 얘기했던 부분과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이죠. 네. 그런데 충청에 가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강원도에 가서는 부친과 모친 강원 출신이라 해서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다. 그랬고요. 또 부산에 가서는요. 그 자기 자신이 거길 좌천당했었는데 그 뭐니까 롯데 자이언츠 야구를 저희가 구경했다 그러는데 네.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것은 2020년 6월에 이제 부산에 갔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이게 야구 경기가 없었습니다. 무관 중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나왔던 거죠. 이것이 1900 몇 년입니까? 2008년에 경기 사진을 네. 이제 올려왔고 이게 자기 자신이 좀 거짓말한 게 드러나 버린 거죠.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1992년 롯데자이언츠 이걸 했는데 부산에 있는 시민들은 롯데자이언츠가 1992년 우승한 다음에는 우승을 지금까지 못했대요. 이게 조롱거리가 된다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꼬투리를 잡으면은. 근데 이런 것은 결국은 뭔가 지역 연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충청도에 와서 자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좌천당한 곳이다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들 말이죠. 네. 다 지방 가요. 지금도 지방 가 있는 검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검사들 다 좌천당한 건가요? 네. 문재인 정부 때 4번 다녔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채널 A 사건이라든가 이런 네. 문제로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런 걸 저는 너무나 특별하게 강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바닥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연고 강조하고 자기가 거기서 뭐 숲길을 걸었다 어디를 걸었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말이죠 개인이 저도 그렇고 우리 앵커 게스트 교수님도 그러시지만 지방에 대한 향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고 다 있습니다. 예, 거기 내가 옛날에 여행 갔다 이런 부분을 갖고서 자꾸만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별로 국민들에게는 새롭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다름을 강조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 지역 이념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름을 강조하려면은 네. 자기가 진짜 70년대생이고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양당이 펴는 정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정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지역에 가서도 충청도에 와서도 내가 충청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다. 근데 난 충청도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여기 좌천당한 것이다.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네, 두 분 말씀대로 아마 각자 거기에서 이렇게 또 친근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좀 다름을 기대했는데 좀 실망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회에 참석한 인물들을 살펴보니까 말 그대로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인사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서 현역 의원, 예비 후보 그리고 단체장들까지 모두 참석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한 위원장의 행보에 허세 정치다, 또 사탕 발림이다 라면 이렇게 좀 깎아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또 지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지역을 내려와서 이렇게 공약을 하고 뭔가를 좀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게 이제 야당 대표가 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가고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권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그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뭐 저 술자리 가서 이제 건배사할 때 이런 자리 흔치 않아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건 당대표가 이런 지역에 와가지고 지역 얘기하는 거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정말 선거 때 특히 잘 활용해서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정책 반드시 얻어내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떴는데 관련 당의 뭐 도의원이라든가 지사라든가 나오면 당연한 거죠. 그건 허세 정치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허세 정치라고 얘기했던 건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강원도에 가서는 강원도의 힘, 부산에 가서는 롯데자이언츠, 충청도에 와서는 또 뭐 자기가 초등학교하고 국민학교를 나왔다, 초등학교, 유치원 다녔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뭐 충청도에 와서는 충청도 발전을 자기가 위해서 뭘 하겠다. 난 뭘 했다. 근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밖에 한 게 없거든요. 수사밖에 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자꾸만 지역 연구를 하고 뭐 거닐었다라는 것이 허세 정치 아니냐. 뭐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한편에서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각 당에서 이 탈당한 의원들이 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빅텐트 논의가 한창이더라고요. 이 제3지대 그리고 제3세력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실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 좀 저는 해주시죠. 용어부터 틀린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제3지대입니까? 우리가 제3지대라 그러면은 과거에 문국현 씨라든가 안철수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기반과 다른 세력, 다른 지역 여기서 하나의 용트림하면서 거기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양 정당과 다른 가치와 비전 노선을 물론 안철수는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럴 때 그걸 제3지대라고 우리가 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그 3인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르고 3인 그 원칙과 상식인가 뭐 그분들은 다 그 민주당에서 이 밀려난 사람들 아니에요? 엄격히 얘기하면요. 공천도 잘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hin란과 비난 그래서 언론에 얘기하면서 그거 갖고 사실상 정치적 생존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상당히 이번에 하이 10%, 20% 그 평가가 있었잖아요. 뭐 제가 정확히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뭔가 공천도 잘 안 될 것 같고 당원들의 지지도 잘 못 받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으로서의 윤석열 비판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싸운 사람도 아니고 나가서 자기네들이 제3지대라는 거예요. 무슨 기반입니까? 물론 언론에서는 이제 이게 뭐 이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3지대는 아니다.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었는데 그 이후에 집권 여당에서 엄격히 공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윤핵관과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뒤로 밀렸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뭔가 장애 주도권에서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뭐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그 신당 창당한다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창당에 나섰단 말이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한동훈 이준석 씨도 이준석 전 대표도 결국은 내부 헤게모니에서 밀려난 사람이고 이쪽은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무슨 제3지대가 있고 무슨 미래 시대 연합이 있고 뭘 있습니까 도대체? 하여튼 뭐 이번에 의석수 받아서 비례라도 받아서 뭐 대권 출마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참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게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반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예를 들면 총선 때 중간평가, 심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뭔가 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제3지대, 새로운 정치 이런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 양당의 정치를 끝내고 우리가 새로운 노선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뭐 반윤이나 비명으로 봤을 때는 제3지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3지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양당 정치다. 양당 정치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정치 아니에요. 영국에서도 보수당과 노동당이 양당 정치입니다. 무조건 양당 정치를 폄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유럽에서도 다당제 국가죠. 다당제에 있지만은 지금 극우파 정당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학계에서도 논의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무조건 양당이 나쁘냐? 물론 잘못하면 나쁜 거지만 새로운 비전과 노선을 제시하면서 뭐 제3지대라든가 신당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는 게 맞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 그 소위 얘기하는 빅텐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많이 좀 내려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끔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전략 공천을 하는 지역 17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준비했다가 밀려나시는 분들, 또 하위 10%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이제 도미나 탈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빅텐트의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 불합리하고 또 이 비합리적인 그런 공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노웅래 국회의원이라든지 황운하 의원 또 정몽주 의원,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 판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런 그 비합리한 그런 공천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빅텐트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권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 자주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속에 대전시가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한 시책을 적극 도입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을 주는 결혼장려금 지급 시기를 1년 앞당겼는데 이 같은 결혼장려금 제도를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건 대전이 처음입니다. 성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급 계획을 밝힌 대전시. 도입 시기는 내년으로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작용 우려와 출생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긴급 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 결혼장려금을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혼인신고 전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8살 이상 39살 이하 초혼부부는 1인당 250만 원씩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협의 등으로 지급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제대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 장려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정부 주도의 부모급여 증액 여파로 절반으로 줄어 시대 역행 논란이 불거진 양육수당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0세와 1세에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대전에서는 2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세와 1세는 부모급여가 늘면서 전체 지원금이 지난해와 같거나 오히려 늘었고 2세는 대전시 예산으로 15만 원을 지급해 지난해와 맞췄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것 없이 예산 명칭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긴축 재정 압박 속에 지원금을 줄이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수 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기본수당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전시는 결혼 장려금과 부모급여 확대에 340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이 정부가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 같은 계획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622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기반 인프라와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 일대의 2천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들어서는 반도체 기업, 기관 밀집 지역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주도로 2047년까지 약 622조 원을 투자해 모두 16기의 반도체 생산 설비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2030년이면 한 달 웨이퍼 투입량 770만 장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그 결과 650조 원의 생산 유발과 346만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환경과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반도체 국가 전략 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 촉진책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 디자인, 후공정, R&D 시설까지 모두 들어오는 거대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는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현재 4개뿐인 1조 매출 기업을 10개까지 육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3%에 불과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 팹리스 기업을 키울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학과 기업의 교육 거점 구축 등 인재 양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대규모 생산 시설을 위한 인프라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새로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투자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인공지능 AI가 미래의 고성장이 유력한 과학기술 10개를 선정했는데 AI와 관련된 기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도 이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공개된 가정용 로봇 볼리입니다. 공 모양의 AI 로봇이 모든 가전제품과 연동돼 주인을 쫓아다니며 일정을 알려주고 반려견을 돌보기도 합니다. 만능 비서에 가깝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된 장애인을 돕는 전자의수 등 인간을 돕고 보완하는 소프트 로봇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옛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중장비 작업을 수행하고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수소 밸류체인 등 모든 것이 연결된 스마트 모빌리티도 현실화됐습니다. 모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AI가 선정한 미래 고성장 과학기술 10개에 포함된 것들로 배터리 순환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시스템 등도 포함됐습니다. AI가 전 세계 과학기술 논문 2,200만 건을 분석한 결과로 가장 핵심은 역시 AI였습니다. 70에서 90% 정도의 유망 기술에 AI 관련 키워드가 발견될 정도로 최근에 그 AI 기술이 최근 유망 기술 이슈에 전부 다 스며들어서 연구팀은 AI의 역할로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특이점 시대가 도래하며 기술 진보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미중 대리전 양상을 보였던 타이완 총통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해 라이칭더 당선인과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로 타이완 의회에는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돼 당선인의 향후 정국 운영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이 스티븐 헤들리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을 맞이합니다. 총통 당선 불과 이틀 만에 미국 대표단을 맞이한 라이 당선인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深化台美在各领域的互利合作，并联合民主伙伴，共同确保区域的和平与发展与繁荣。 미국은 친미 독립 성향인 라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사령탑 왕이 외교부장은 해외 순방 중에도 타이완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台湾岛内谁想搞台独，就是分裂中国的国土，必将遭到历史和法律的严惩。 중국은 타이완 선거 다음 날에도 타이완 인근 하늘과 바다를 군함과 공군기로 압박했습니다. 민진당이 비록 재집권은 했지만 라이 당선인의 득표율은 40%에 그쳤습니다.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입법위원 선거에선 국민당에게 1당을 내주며 8석을 쥔 제2야당 민중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습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중국의 견제 속에 여소야대 전국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당장 전임 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미국산 무기 구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통해 KBS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아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100만 원, 아산시의회 의원 및 직원 일동 100만 원, 유진 SMRC 오토모티브 테크노 100만 원, 주식회사 광일에서 2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명지건설 200만 원, 성안 포장건설 100만 원,
태안군 새 농민의 100만 원, 태안 새마을금고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가보 황소아 씨 50만 원, 원분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30만 원, 원북농협에서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 춥겠는데요. 내일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그래도 이 추위는 오래가지 않고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는데요. 대전의 낮 기온 5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대전과 세종 영하 7도, 계룡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는 논산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 영하 8도, 아산 영하 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태안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 영하 9도, 낮 기온은 부여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울 중부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은 모레 밤부터 목요일까지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이후에도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